자, 우리 김종인 박사님한테 올해와 같은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오늘은 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인터넷으로 나가는 이거를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주로 늘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제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과 경제 그리고 미래 전략이라고 제목 잡았고, 전 이거 제가 눌러서 불 켜진 줄 알았네. 갑자기 왜 켜졌습니까, 불이? 아까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잘 안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전략적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선거할 때 나오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값 오르면은 찍어주고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떠한 걸 하냐면, 예전 제 비디오도 나왔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하고 그 정치적 또는 외교적 갈등이 날 경우 미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하다시피 한 이 바닷길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점점 그게 지금 가능성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이 대비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출, 수입 루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과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이 겪었던 문제와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중국한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루트는 저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오거나 실크로드를 통해 오거나 바다를 통해 오는 방법 중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바다로 오는 방법은 지금 당장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중국의 수출입의 90% 가까이가 다 바닷길입니다. 하지만 저 바닷길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중국이 개발하는 게 바로 실크로드 프로젝트예요. 이거 1대1로라 그러죠. 실크로드와 독자적인 바닷길의 건설. 그리고 하나 제3의 노선이 바로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제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해서 내가 게임의 법칙하고 그거를 이제 좀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단기적으로는 일단 바닷길을 씁니다. 왜? 중국하고 미국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초창기엔 그랬죠? 하지만 앞으로 사이가 나빠질 경우 바닷길은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루트는 실크로드와 시베리아 길 두 개밖에 안 남는데, 중국은 어디를 선호할 수밖에 없느냐? 실크로드예요. 왜냐? 중국이 강해져서 러시아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러시아도 결국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은 실크로드를 개발하는데 올인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맞았죠. 실질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2015년까지의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중국도 해외에 돈 투자합니다. 옛날 때는 후진국이었으니까 외자를 받기만 했지만 이젠 걔네들도 투자를 하는데, 보시면 1등이 에너지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중국도 석유를 생산하지만 13억 인구를 충당할 만큼의 양은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죠. 어마어마한 양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투자하는, 대외 투자하는 금액의 1등은 당연히 자원 외교로 쓰여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원 외교로 해서 원유나 가스를 확보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이 두 번째로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3등이 공교롭게도 부동산이에요. 왜 부동산일까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중국의 대외 투자는 다 국가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부분도 중국의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이게 파란색 점을 찍어 놓은 데가 바로 미군 기지의 위치입니다. 공군기지, 해군기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점을 찍은 게 중국의 공군기지, 해군기지 혹은 그 조차한 지역의 기지예요. 여기 외국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 빨간색 선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선입니다. 제1도련선. First Iceland Chain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따오리엔시엔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지금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수출입 루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제품을 수출하거나 자원을 수입할 때에 여기가 공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방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해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영해화 시키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중국 애들이 그어놓은 제1도련선 안에는 이런 파란색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필리핀은 바깥에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것들. 문제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늘상 텔레비에서 보는 촛불 집회나 그 다음에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미군기지 철수 데모, 오키나와에서 하는 데모 등등등등이에요. 민주화 운동이라 불리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중국의 영해 확장을 위해서 아웃소싱 받아서 일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해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무력으로는 제압할 수 없으니까 바로 사람들을 시켜서 데모시키고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땅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폭파가 안 된다면 철수시켜버리게 하면 되죠. 그래서 미군 철수를 주야장차 주장하는 겁니다. 왜? 중국의 제1도련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데에는 한국의 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좌파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땅을 살 거 아닙니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이게 바로 여기에 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중국이 동남아시아 그다음 전 세계의 부동산을 사는 것들 엄청나게 대규모로 사죠. 몇십만 평씩. 이거는 중국의 군사 전략이에요. 일반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해선이에요. 지금도 제주도나 이쪽이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서해안에 중국 어선들이 극심하게 나타나죠. 심지어 동해안까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 땅까지 빌려가지고 낮은 쪽에 항구 빌려서. 그런데 제주도에 지금 5억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주죠. 그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지금 마구마구 몰려오고 있고 제주도 주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땅을 사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번 평창올림픽은 2월인데 중국인한테 무비자 해준 거는 여름에 줬죠. 한여름에. 동계올림픽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중국인의 미리국자가 한국에 들어오게 만들고 했죠. 그리고 또 뭘 했죠? 3년 이상 거주하면은 투표권 주죠. 지방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까지 줘요.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3년 이상 거주했다고 그렇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그래 놓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러죠? 지방분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나라 지방 도시에 있는 많은 도시나 지역은 다 중국화됩니다. 그거를 지금 정권이 권장하고 있어요. 심각한 위험이에요. 근데도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고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 중국에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친미 국가라고 걔네들이 비판하던 시절에도 우리 뭐 케네디 대통령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근데 얘는 왜 중국에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문안 인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친중 사대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친중 사대주의 정권이 하는 면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나와서 뭐 커피를 뭐 넥타이를 매고 마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쫙 살펴보면 다 친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 지금 무서워하시죠? 여러분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우파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번 비핵화 협상에서도 누가 방위꾼이었습니까?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우파 중에도 중국 비판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 때 중국이 엄청 방해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공조를 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따로 그 다음에 북한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너무 군사 외교를 모르는 소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안선이 즉 제주도나 대마도 지금 오키나와까지 아주 바글바글 중국 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지역을 지금 자치정부 만들어갖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안선이 이렇게 거지면은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까? 완전히 막혔는데 우리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거 야 미군 기지 철수 안 하면은 길 안 열어줄 거야. 사드 안 철수하면은 길 안 열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방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수출 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요. 길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랑 위안부 문제라든가 2차 대전 문제로 싸우고 있죠. 지금도. 뭐 역사 해결이 잘 안 됐다 어쩌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일본이 삐져가지고 바닷길 막은 적 있나요? 야 한국 놈들 못 지나가게 하고 막은 적 없다니까요. 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아무리 외교적 마찰이라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어? 기분 나빠도 그거는 별도의 문제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하면서 외교적으로 푸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중국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랑 민주주의 국가가 타협을 한다는 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성공한 사례. 저는 항상 사례를 얘기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예시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고려연방제 혹은 고려연방제 준하는 걸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자. 전 반대합니다. 왜냐? 사례가 없어요. 1국가 2체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1국가 2체제를 성공했죠? 뭐 있어요. 있기는. 미국 같은 나라. 연방국 아닙니까? 근데 거긴 차이가 뭐죠? 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연민주주의. 그러니까 제 말은 공산주의 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연방체를 이뤄서 잘 사는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한 개라도 예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없어요. 홍콩하고 중국 관계 어때요? 에? 대만하고 중국 관계 어때요? 맨날 싸우죠. 왜? 정치 체제가 다르면 안 합쳐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세면은 센 쪽이 악한 쪽을 누르게 돼 있어요. 특히 공산주의자일수록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죠. 그게 대만의 조언이 아니에요. 홍콩이 좋은 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서로 잘 좋게 이렇게 해서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례가 이미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이 지금 평택에도 이렇게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미군 기지 사이즈만 하죠?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런 거 만들고 있다고요. 세계 최대 규모. 세계의 차이나타운이 여러 군데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거 만든대 이번에. 지방 분권화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십시오. 지방 분권화, 외국인 3년 이상 거주 시 지방선거권 부여. 이것과 평택 차이나타운을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평택은 중국 땅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독립하는 거 한번 찬성해 봅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땅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중국인들 잔뜩 몰려와가지고 영주권 받고 투표권 받은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면 되거든요. 중국 애들 정치 활동할 때 대사에서 다 지시 내립니다. 대사관에서. 야 어디 우리 중국에 대해서 욕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가서 손봐. 대표적인 사례가 범윤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문제 이런 거 나오면 꼭 유학생들 가지요. 그 누가 보내요? 중국 대사관에서. 거기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글로 보냅니다. 그 왜 가는 줄 아세요? 걔네들? 그거 안 가면요. 걔네들 중국 돌아갔을 때 취업 못 해요. 그게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봉사활동 점수예요. 그거 다 체크합니다. 누구 왔어? 누구 안 왔어? 그래서 몇 번 참석했다는 게 기록이 남게 돼요. 그게 중국에 돌아갔을 때 취업할 때 가산점이 붙거든요. 그래서 동원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마다 반미 데모, 야 평택 미군 기지 앞에서 반미 데모 해. 동원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게 장점이에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일을 하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올지 안 나오는구나. 여기 미군 기지 색칠을 해버렸는데 미군 기지 보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반도처럼 돼 있고 강이 흘러요. 거기 이렇게 뚝방이 있습니다. 그 뚝방,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바라보이는 뚝방 쪽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상점을 삼아서 쫙 미군 기지를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외에도 또 오고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요쪽이구나. 요쪽에도 중국 차이나타운 또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건 제주도입니다. 이게 김태환 도지사 때일 거예요. 맞나? 맞지요. 이게 뭐냐면 그 2009년 8월에 김태환 제주도지사 중민 소환 투표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 노란색으로 쳐졌을 때, 요때예요. 자, 보세요. 제주도의 인구가 2009년 그때 초반에 한 55만 정도? 54만 5천 정도 됐었어요. 그랬다가 1년 사이에 그 주민 소환 투표 있죠? 요때 얼마큼 증가하냐면은 59만이니까 약 5만 명 가까이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인구가 약 8%가 이때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주민 소환 투표가 있었어요. 그 주민 소환 투표의 주요 골자가 뭔지 아십니까? 강정 해군기지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강정 해군기지 찬반 투표 때 갑자기 제주도 인구가 확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요, 여러분, 일본에서 찾으면 돼요. 이와 비슷한 일이 일본에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후텐만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오키나와에 후텐만 미군 기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주변에 이렇게 민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 기지 주변에 이제 민가랑 부딪히고 뭐 범죄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행기 소음 등등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오키나와 이제 도지사 이제 선거도 있고 했는데 요 시기에 뽑혔던 사람들 중에 중국계 출신들이 있었어요.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미군 기지 철수하는 거를 반대에 묶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외국인 투자들 들어오고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인 투자죠.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지는데 이런데 요 앞에 비행기 뜨고 지는데 이런 데다가 호텔 짓겠다고 투자한다고 해서 오키나와 주민들 선동하고. 왜? 오키나와 주민들은 야 여기 내 땅 팔아서 호텔 지면 돈 버는데 미군 기지 때문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갈등을 유도하는 거예요. 갈등을. 그래가지고 미군 물러나라 데모하게 하고 그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중국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해놓고로 이전을 하랬더니 해놓고에 미군 기지를 이전하려고 하는 땅을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삽니다. 누가?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겨놓고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주민하고 미군의 사이가 나빠지길 유도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중국계,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이죠. 오키나와 도지사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우리나라 제주도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첫 시작이에요. 일본은 먼저 시작됐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진전된 거고 우린 처음 시작된 거야. 이런 일이. 이게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우리나라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키나와 그 도지사 그 선거 때 저기 일본 오사카나 관서지방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일본인들이 오키나와로 이사 옵니다. 그 투표에 참여해요. 뭔가 제주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 방식이 그대로 제주도에서 적용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좌파들의 활동의 움직임, 패턴 이거를 알고 싶으면요. 일본 가보면 돼요. 일본의 좌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면은 그 패턴이 그대로 한국에서 나타납니다. 일본 좌파 운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이거 실패했죠. 미군 기지 건설을 못하게 저지하려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넘어갔어요. 그래서 건설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당시에 그 일을 보면은 너무나 일본의 사례와 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써놨지만은 제주도에서는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줍니다. 뭐 그 외에도 평창, 그 다음에
여수 쪽, 그 다음에 인천 송도 이런 데서도 뭐 금액은 좀씩 달라요. 뭐 어떤 데는 10억, 어떤 데는 뭐 10억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그 금액을 투자하면은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 영주권을 받거나 혹은 중국 여자랑 결혼한 경우 혹은 중국과 사업하는 관계. 물론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 보통 한국에서 사업 파트너 선정할 때 운동권 출신 주로 뽑습니다. 주사파 애들. 그런 애들 뽑아요. 왜? 공산주의자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 관계를 맺은 다음에 뭘 하느냐? 대마도의 땅을 사기 시작해요. 대마도에. 한국인 이름으로 혹은 한국인인 척하고. 어차피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인하고 중국인 구별 못해요. 이름 세 글자니까. 그놈이 그놈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마도의 땅을 사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는 지금 독도 문제로도 싸우죠. 여기 대마도 문제에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에서 반일, 반한 감정이 일어나겠죠. 요거를 유도한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보도하려고 제가 10년 전서부터 이걸 돌아다녔었어요. 이 문제 위험하다. 이 중국 애들이 사업 투자하는 게 이게 순수 투자가 아니라 이거 군사전략적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파괴하려고 얘들 이 짓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단체, 민족사학자들을 감정적으로 자극시켜가지고 지금 반일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빨리 이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보도를 안 했죠. 물론 지금도 안 해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일본에서 우파 방송 쪽인 신문인 산케이 방송 이런 데서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는 게 아니라 뜨디는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점령하고 있다. 우리도 어서 자금을 모아서 대마도 땅을 사가지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거거든, 중국인들은. 그럼 뭐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가만히 냅둬도 한국인들이 알아서 거기서 땅 사고 대마도 사람들이랑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니까. 이런 공작을 한다고요. 이런 공작에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외국 직접 투자에 부동산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오키나와에서도 하고 저기 대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도 해요. 홍콩에서도 하고. 이런 공작질을 하고 다닌다고요. 이런 공작질을 하면서 그 현지인들을 매수하죠. 뭐로? 호텔, 리조트 개발, 뭐 이런 식, 외국인 투자, 이런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민들은, 국민들은 그런 게 들어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리고 중국도 많이 집어넣으면 그 사람 뽑아줍니다. 아, 잘했다고. 그게 어떻게 돈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파괴하고 우리를 잠식하는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뭐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지? 오늘날 중국 얘기만 나오면 찍소리도 못하죠. 예? 아무 얘기도 못하고 좌파 우파 다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붙었는데 한국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매한 태도로 보이죠? 우리는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따위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하와이까지 연결됩니다. 뭐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태평양이라고 할게요. 태평양, 사모아, 피지 뭐 등등 여러 군데. 이 하와이 보면 카일루이 코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코나 국제공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안 나오는구나. 여기 빈 땅이죠, 여기. 여기다 뭐 세웠는지 아세요? 태양광 세웠습니다. 태양광. 중국 기업이. 여기도 친환경 더럽게 좋아요. 예? 여기 태양광 발전소 왜 지었을까요? 예? 하와이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좌파들의 환경 보호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 가짜예요. 왠지 아세요? 옛날 때 도롱뇽 죽는다고 난리 쳤었죠? 어떤 스님이. 근데 지금 이거 태양광 깔면서 나오는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도롱뇽의 생명은 중요한데 사람의 생명은 안 중요한. 예? 이런 짓 하고 다닌다고. 태양광 친환경 아닌데. 여기다가 태양광을 깔면은 태양광은 뭐 하는 겁니까? 전기를 발생시킨다고요. 그렇죠? 전기가 만들어지면은 이거 뭔지 아세요? 요거 미군 기지예요.
여기다 태양광을 깔면은 전기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찍고 있는 그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쟤네들이 저기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아니면은 도청기를 설치했는지 뭘 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뭘 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얘네들의 패턴을 보면은 군사기지 옆에 요즘 태양광 까는 게 유행입니다. 군사기지 옆에. 여기 하와이뿐만이 아니에요. 피지도 그렇고 우리나라요. 군부대 주변에 태양광 깔고 사드 미사일 기지 옆에 태양광 깔고 이 짓 하고 다닌다고. 그게 친환경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친환경을 빌미로 해서 지금 군사시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조사할 방법이 있나? 왜? 정부가 조사할 의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사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어? 자, 그래서 중국은 제1도련선, 제2도련선, 등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미군 기지 주변에 이런 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든지 차이나타운을 세우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패턴은 똑같다요. 근데 이들의 이러한 확장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 땅에는 미군 기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없습니다. 미군 기지는 주로 바깥에 있어요. 외국에 있다고요. 이 지역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향권. 그래서 미국인들한테 있어서 미군 기지 있는 지역이 미국의 땅은 아니지만 미국의 영향권입니다. 따라서 미군 기지 있는 지역을 다른 세력이 위협을 하면 그 사람은 미국의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 기지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패권 국가 아니잖아. 근데 중국 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오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지금? 당연히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할래? 너 미국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우리는 뭐라 얘기해요? 평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 그 평화란 말이 도대체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 내 편 할래? 중국 편 할래? 뭐예요? 평화. 너 비핵화 문제로 어떻게 할래? 평화.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야 얘들 말은. 뭐가 평화인데 도대체. 어?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는데 평화라 얘기하면 안 되지 거기서. 어? 한심한 거죠 진짜. 그래서 보세요. 1대1에 돈도 안 되는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수상한 투자가 들어간다 하죠. 바로 어디예요? 군사 전략적 위치에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한국에만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중국이 2015년까지예요. 2016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많이 줄이고 기술, 그러니까 외국의 첨단 기술을 그런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뺏는 쪽으로 전환해 있어요. 지금 삼성을 잡아먹으려 난리를 치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삼성을 죽이고 있죠. 그렇죠? 묘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은 꼭 중국이 좋아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해줘요. 타이밍도 잘 맞아. 어? 타이밍도 참 잘 맞춰요. 얘들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저거는 적자 산업이에요. 근데도 중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왜? 군사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정상적인 상업 투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도쿄 신주쿠에서 건물 사고 빌딩 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얘 돈 벌려고 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바깥에 무인도나 자위대 해군기지 옆에 땅 사면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개발 못 하잖아요. 군사기지 옆에다 빌딩 지을 수 있어요? 왜 개발 안 되는 땅을 자꾸 살려들지? 이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군사기지 옆에는 땅만 사는 건 이제 문제되니까. 여러분 낮에 뒤에 그냥 사놓고서 놔두면 벌금 물거나 이러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태양광 개발하잖아. 그래서 태양광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산림 나무 다 잘라버리고 친환경 태양광 깔잖아요. 원래 나무가 멀쩡히 있는 게 친환경 아닌가? 그거 왜 굳이 나무를 잘라야 되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 도롱뇽 하시던 그 스님은 왜 가만히 있을까?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멀쩡한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십시오. 협조 안 하잖아요. 봐. 메르켈, 마크롱, 메이 이거 누구예요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이네.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렇죠? 이 나라가 야 1대1로 안 해 이래 버리잖아요. 왜 그래? 이 쭉 봤더니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중국이랑 거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특히 저 나라는 한국하고 다르게 제조업도 더 없잖아요.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예요. 아니 저 나라는 뭐 중국하고 수출 수입할 때 눈치 안 보나? 에? 문제 없나?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중국의 투자나 이런 방식이 국가 안보를 해치기 때문에 안 하겠다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안 하겠다예요. 돈이 중요해, 안보가 중요해.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린 평화가 중요하지. 제가 얘기했죠. 우린 평화가 중요해요. 응?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응? 전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응? 전쟁의 역사라고요. 뭐 그래요. 이 패권주의가 어쩌고 해서 그냥 그래. 알렉산더는 사람 안 죽였고 로마 제국은 사람 안 죽였고 징기스칸 제국은 사람 안 죽여봤나? 늘 전쟁이 있었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잘 쓰고 국방력을 강화해야지. 군대 해체하고 줄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남이 나라를 쳐들어서 막 죽여서 이 불황당 같은 민족 뭐 어쩌라고. 원래 그런 건데 세상의 역사가. 그러니까 똑똑해지려 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중국이 아까 보시면은 이 돈도 안 되는 이상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냐? 중국 경제 발전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GDP 성장을 갖고 해요. 여기 나누기 인구로 하면 이제 1인당 GD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할 때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정부 지출 더하기 가계 소비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혹은 수출 빼기 수입을 투자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은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기축통화 시스템, 세계의 그 주요 물류 항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유통망,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삼성 핸드폰 만들어 팔면은 삼성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금 거래하죠. 달러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그거 수출할 때 배가 여러 군데 멈추면서 가죠. 항구 이용료 줘야 되고 그리고 핸드폰 만들려면 히토리에서부터 여러 자원 같은 거 쓰죠. 그 원자재 선물 시장 이런 데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핸드폰 안 팔아도 우리가 열심히 막 물건을 만들면 그냥 저절로 두두두두 돈이 들어와요. 이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고정 수입 시스템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올해 수출 안 좋으니까 야 하와이는 군대 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산 부족해. 빼. 이런 거 못 한다고요. 일단 군대가 진주하는 건 뭐예요? 필요하니까 진주한 거야. 군사 전략적으로. 근데 돈이 없다고 군대를 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지. 그러려면은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거액의 고정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미국은 그걸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미국인들이 만든 애플 컴퓨터를 이기고 지금 60%가 미국 시장 장악했죠? 그래도 미국은 모른 척 해줄 수 있어요. 왜? 어차피 그거 만드는 동안 금액의 상당 부분은 자기가 뽑아오거든. 또 주식도 60% 이상은 외국 자본이잖아요. 또 거기서 또 수익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또 그래 잘한다. 잘 팔아라. 하지만 만약에 한국이 독자적인 무역 항로를 개발해야 한다.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바꾸려고 하면 문제 생겨요. 근데 중국이 그걸 하려고 한 거죠. 그게 1대1로예요. 아까 했듯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나빠졌을 때 중국은 독자적인 수출 수입 루트를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문제 생기죠. 그리고 위엔화를 기축하러 통화를 하려던 시도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 이상한 투자 있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미국이 만든 항구가 아닌 중국이 독자적인 항구를 만들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다고. 이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옛날식으로 하면 칠거지약에 속하는 거죠. 세계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중국이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거기다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곤란한데. 우리가 애플 스마트폰을 이겨도 돼요. 애플 핸드폰 부도내도 돼요. 괜찮다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 하지만 이거 건드리는 거는 우리가 단 1%의
에너지 자금률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왜? 적의 미군을 유지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 패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리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돼도. 근데 중국은 그걸 개발했죠. 근데 뭐가 문제냐? 중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면은 그게 세 수입을 바탕으로 법인세 같은 거 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월급을 받아서 돈을 써요. 즉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는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조금 달라요. 제가 이미 설명했죠? 조금 다른 구조예요. 한국, 중국, 일본이 동일한 구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관세를 올리고 금리를 인상시키고 기타 등등을 하면서 중국의 수출을 막고 있죠. 수출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가계 소득이 줄어요. 국민이 돈을 못 써. 돈이 없으니까. 또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수출이 안 되면은 세수가 줄어요. 그 정부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 GDP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시진핑이 군사 독재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이 목숨이 간당간당하겠죠. 독재자가 통치를 할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경제발전. 독재자가 경제발전 못하면 걔는 가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이게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근데 GDP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왜 GDP가 올라갈까요? 정부 지출을 늘리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모아놨던 쌈짓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일종의 인공호흡이라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부가 지출이 돼서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 여유짝을 맞고 수출을 하면 돼요. 근데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방해하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결국 이 게임을 지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냥 번 돈을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GDP를 통계학적으로 올리는 작업만 할 뿐 그 외에는 아무런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끝났어요? 1, 2분 내. 그래서 중국이 뭐냐? 이 정부 지출을 그래서 통해서 키우려는 게 바로 1대1로예요. 1대1로. 즉 정부가 막 돈을 써가지고 사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어디다가? 중국 내부에다 하면 부동산 개발에 인플레이션 발생하니까 외국에다가.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죠. 중국이 1대1로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길에서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공사 단가 어떻게 될까요? 1km당 100억이 들었다. 근데 저쪽에 전쟁이 났어요. 그럼 1km당 공사 건설비 얼마예요? 몰라요. 왜? 만들었다 폭발당하면 다시 지어야 되고 인부들한테 가서 삽질해. 그러면 나 총 맞아 죽는다고 안 간다 그래요. 일단 5배 줄게.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그럼 중국이 1대1로 이거 할 수 있나? 못하죠. 정부 지출이 마구마구 증가하는데 사업에 진척은 안 돼요. 그리고 연결 안 됐으니 사업이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시리아 사태.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요거 H 짠다고 하죠. 이렇게. 뭐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해서 청도 연결하는 거. H. 뭐로 보여요? 이게 heaven의 약자일까요? hell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왜냐? 앞쪽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 2006년도에 이거 뚫을 때 투르크메니스탄 1대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가요. 그리고 2대 대통령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2016년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연결할 때 2016년 연결할 때 2016년에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갑니다. 네. 심장 강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은.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와 전략적 이 군사 전략적 이야기에 맞춰서 그거 없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얼마 번다? 그랬다 갑니다.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데 지금 북핵 문제 개발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트라오에 미군 기지 들어섰고요. 우즈베키스탄 통과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지금 물자 수송하는 루트를 미국한테 넘겨줬어요. 카자흐스탄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바닷길이 막혔거든요. 육상 밀수 통로를 입구를 미국이 막아버렸어요. 육지와 바다를 다 막았어요. 이제 북한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북한 만나는 거 안 만나도 되고 만나도 되고 별로 의미 없다. 왜?
모든 카드는 미국에서 자주 지내지 북한이 장난칠 수 없다. 야. 이거 풍계리 2번 가짜 터진데 이게 9번 있었던 진원지 0m의 시각과 위치입니다. 보이세요? 진원지 0m라고 나오죠? 진도 2.6 뭘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터뜨렸는데 지진기가 안 움직였다 그러는데 신기하네. 왜 안 움직이지? 움직이는 정상인데? 자 보실래요? 아 이거 안 나오는구나. 이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했는데 지하 갱도를 폭격했습니다. 핵시설 기지. 그랬는데 그때 진도 2.6의 진동이 발생해요. 자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자 이제 우리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달러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달러랑 외환을 비교해서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예요. 달러 인덱스가 높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높다고 달러 인덱스가 낮으면 달러의 가치가 낮다예요. 그것과 국제 유가의 변동이 어떻게 될 때 안 좋느냐? 달러 인덱스 높을 때, 즉 달러의 가치가 높을 때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은 제조업 국가는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보이시죠?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이 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왜 경제가 안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경제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식 가격 누가 결정합니까?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나요? 큰 손이 결정하나요? 응?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요따구 식으로 외교를 하면서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을 구제하고 경제 발전시킬 거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우리나라 경제의 80%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수출이란 건 바깥이랑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즉 외교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근데 외교를 개판을 하면서 청년 실업 구제하고 경제 성장해서 사람 중심의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누구 마음대로. 러시아도 못하는 거를 한국이 가능하다 보세요? 정신 제대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 하는 대통령, 뭐 커피 먹고 넥타이 맨 게 잘 어울리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 뽑을 필요 없어요. 예? 얼굴 못생기고 투박해도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 외교를 개판 쳐서 경제가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되돌려야 됩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왠지 아세요? 이거는 현대라든가 대기업의 문제도 아니고 뭐 어떤 국민들이 게을러서가 문제가 아니라 외교가 꼬였어요.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외교를 풀어야 경제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지 미국에서 한국의 정치인 누구를 만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문정인을 만나면 풀 수 있을까요? 문재인을 만나면 풀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면 이 문제를 대화를 해서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민간인입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게 이번 선거 잘하시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정계에 우리나라에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 청년 실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일본 가라 그러잖아요. 일본 지금 난리 났어요. 고령화 때문에. 일자리 넘쳐 흘러요. 뭐 120%라고 그러더라. 120%. 한국 사람들 지금 일자리 못 구하고 있죠? 가긴 가는데 그렇게 가면 소용없어요.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안 오잖아. 어? 기술 배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국가에 공헌해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이거를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한일 관계 좋게 해야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고 국가 지도자가 외교를 잘해야겠죠? 외교 망치면 어떻게 되죠? 청년 실업률은 올라간다. 답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거를 알아서 잘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